자, 그래서 오늘은 공지사항.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1차 시험 드디어 다가왔어. 언제더라? 목요일 다음 날이요. 4월 14일? 14일이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이 모자랄까봐 15분을 더 주기로 했어. 그래서 다음 강의에 있는 교수님께 양해를 구해서 30분 정도 그 시간을 늦게 해서 15분 더해서 90분 시험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숙제. 오늘 포스트 했고, 그러니까 바쁘죠. 언제까지냐면 다음 주 화요일인데, 다음 주 화요일이 언제? 4월 19일? 이거 딱 내고 마라톤 4.18 해야지.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면 이게 언제더라? 화요일.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강은 4월 27일 수요일 연습 시간에. 4월 20일에 하려고 했으나 20일은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이틀 전이기 때문에 하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서 4월 27일 날 하고, 4월 28일 날이 내가 혹시 출장을 갈지 안 갈지 아직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혹시 출장을 가게 되면 연습을 그때 하고 강의 시간에, 그러면 역시 또 보강을 2개가 아직 남은 거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다 한 것 같은 게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교의 말을 들어보았더니 노멀 모드를 구할 때 왜 AX 플러스 BY가 0이고 CX 플러스 DY가 0이면 이거를 매트릭스 형태로 쓰면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이 XY가 전부 다 0이 아닌 솔루션이 나올 조건은 앞에 있는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0이라고 했죠. 그 조건이 뭐냐면 요식과 요식이 서로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비례해야만 X가 얼마, Y가 얼마 나올 때는 0으로밖에 안 나오고, 안 그럴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2개가 비례하면 Y와 X의 관계만 나오지 실제 값은 0이 아닌 값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디터미넌트가 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10년 전에 수학과 교수님한테 1학년들이 캘큘러스랑 매트릭스랑 따로 배운다고 했는데 그렇지 왜 이거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면 왜 0이 아닌 솔루션이 나오는가를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라고 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서로 비례한다면은 C, D가 틀림없이 다음과 같은 거의 디터미넌트일 텐데 K를 끄집어내면 이거 B,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디터미넌트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죠. 그죠?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쉽게 알 수. 3차원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3차원의 3x3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1학년 때 배웠나? 네. 배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했으니 우리 그럼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었더라? 봐야지. 달력은. 지난 시간에 뭘 했었더라? 컨서버티브 포스도 했고 쉘 티어렘을 했고, 오늘은 로켓도 했고, 오늘은 센트럴 매스 프레임. 오늘은 뭐냐면 컬리전, 모멘텀 컨서베이션의 결과로 나오는 컬리전에 대해서 볼 텐데, 우리 그걸 보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센트럴 매스 프레임, 우리가 흔히 이걸 줄여서 CM 프레임이라고 하죠. 센트럴 매스 프레임인데, 우리 다음과 같은 프레임을 우리가 굳이 처음에 정할 필요가 있냐? 굳이 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물리적인 법칙은 우리 뉴턴의 제1법칙에 의하면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만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 뉴턴의 법칙이 성립하는, 비록
velocity, 위치 이런 건 다르지만 이너셜 프레임이면 프레임 사이에 서로 상대적인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항상 가속도는 어느 프레임에서나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 어느 그 값 측정되는 값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이너셜 프레임을 바꿔도 뭐냐면 그 안에 있는 피지컬 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어떤 거 생각하게 되면 한 프레임에서 어느 한 이너셜 프레임에서 S, XY 그 다음에 다른 프레임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 편의상 두 개가 서로 방향은 똑같은 걸로 하는데 이게 뭐냐면 S 프라임 이 상대적으로 한 프레임 S에 대해서 U라는 상대 속도로 relative velocity로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 두 개에서 측정되는 값은 다르지만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 VI 이너셜 프레임 S에서 어떤 물체의 속도를 VI라고 측정했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거기서 측정한 값에다가 여기서의 관계를 보면 여기는 벌써 다음과 같은 relative velocity랑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프레임을 잡아도 그 안에 있는 velocity나 위치의 뉴메리컬한 값은 다르지만 우리가 쓰는 physical law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러면 그 중에서 뭐냐면 특별히 재미있는 프레임이 있으니 그 프레임을 우리가 center of mass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물론 파티클이 하나 있는 경우에는 center of mass 프레임 이라고 center of mass 프레임은 다시 말하면 입자랑 같이 움직이는 프레임인데 입자가 가속을 하면 그렇게 되기 어려우니까 우리 입자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데피니션이 뭐냐 center of mass 프레임의 데피니션은 토탈 그 시스템에 있는 토탈 모멘텀이 0이 되는 프레임이에요. 사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센터 오브 모멘텀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적당한 표현일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이때 그러면 센터 오브 매스 프레임이 움직이는 velocity는 뭐냐? 다음과 같이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봤을 때 하는 프레임은 다음과 같은 이 양은 지금 0이 아닌데 다시 말하면 요 S 프라임이 만약에 센터 오브 매스 프레임이라고 하면 U라는 속도로 움직이면 그러면 이거는 1 over M summation 당연히 MI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쓸 테고 그러면 P 프라임은 U 다음과 같은 U라는 속도로 움직이는 이너셜 프레임 S 프라임에서 측정한 모든 파티클들의 모멘텀은 우리 어떻게 쓰냐면 당연히 MI, VI 프라임으로 쓰는데 이건 뭐냐면 MI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요 식을 쓰면 VI 마이너스 U 첫 번째 식은 MI 곱하기 VI의 썸은 토탈 모멘텀 우리 여기서 봤던 토탈 모멘텀 P 뒤에 있는 거는 U는 constant velocity니까 요 summation 앞에 있는 것만 전부 하면 total mass M 곱하기 U가 다음과 같은 양이니까 다음과 같이 다시 말하면 U가 어떤 이너셜 프레임에서 모멘텀을 측정하면 그 모멘텀을 토탈 매스로 나눈 양으로 움직이는 그런 좌표계를 잡으면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잡으면 그 시스템에서는 토탈 모멘텀이 0이 되는 다음과 같은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되는데 그 시스템을 우리가 센터 오브 매스 프레임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물론 센터 오브 매스 코디네이트는 센터 오브 매스 코디네이트는 당연히 우리 어떻게 정의해야 하냐면 1 over M 다음과 같이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러면 A, CM 뉴턴의 법칙에 해당되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거는 MI, AI로 쓰는데 이게 어디서나 모든 각 파티클에 작용하는 force, total force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건 어디서나 통용되지만 센터 오브 매스 코디네이트에 작용하는 acceleration은 그 시스템에 작용하는 포스를 전부 다 합해서 마치 모든 파티클들이 센터 오브 매스의 토탈 매스를 가지고 있는
파티클로 생각해서 그 파티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이 작용하는 뉴턴의 법칙으로 쓰면 될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카이네틱 에너지는 센트럴 매스 프레임에서 VI 프라임의 제곱인데 우리가 그럼 아까 본 S라는 원래 프레임에서는 보면 우리 이거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일반적으로 한 이너셜 프레임에서랑 다른 이너셜 프레임 사이에서의 토탈 카이네틱 에너지는 그들 사이의 관계가 복잡한데, 예를 들어 복잡한 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전개를 하면 MI VI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뒤에 거는 U의 제곱은 앞에 있는 토탈 매스의 제곱이고 플러스 합한 거니까 2배 거니까 I MI VI U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 뭐냐면 일반적으로 한 이너셜 프레임과 다른 이너셜 프레임 사이의 카이네틱 에너지는 한 이너셜 프레임에서의 카이네틱 에너지, 그 다음에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한 카이네틱 에너지, 그리고 다음과 같은 크로스 텀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두 개의 이너셜 프레임 사이의 카이네틱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그냥 무식한 관계를 쓰면 되는데, 특별히 여기 있는 원래 VI 프라임이라고 쓴 요 양이 이게 센터 오브 매스인 경우, 센터 오브 매스인 경우에는 요게 우리가 만약 센터 오브 매스 코디네이트를 썼다고 하면 요 양이 0이 되는 프레임을 잡은 거니까 우리 그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당연히 가만히 있어 보니까 프라임인데 빠졌네. 프라임 잘못 썼지. 센터 오브 매스 프레임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요거는 센터 오브 매스 프레임 에너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센터 오브 매스 프레임을 잡으면 카이네틱 에너지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뭐냐면 센터 오브 매스에서의 카이네틱 에너지와 그것과 속도가 상대 속도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너셜 프레임에서의 카이네틱 에너지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프레임에서는 센터 오브 매스, 그러니까 전체 파티클이 한 점의 센터 오브 매스에 모여 있고 그 센터 오브 매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센터 오브 매스의 카이네틱 에너지에다가 나 말을 그게 바로 요 양이죠. 다음과 같은 양에다가 뭐냐면 거기서 잰 각 파티클들의 카이네틱 에너지를 합하면 되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는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우리 이번에는 모멘텀 컨서베이션의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가 하는 거를 보는데 우리 그 중에서 가장 모멘텀 컨서베이션을 보는 것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게 컬리전이죠. 컬리전, 충돌을 하는데 충돌을 우리 1차원, 2차원, 3차원에서 전부 볼 수 있는데 우선 3차원은 우리 걱정할 필요 없죠. 1차원이랑 2차원만 생각하면 돼요. 1차원에서는 그럼 어떤 걸 볼까? 1학년 때 한 것처럼 1차원 뭐냐면 M자리가 V로 와. 그 다음에 라지 M 이게 정지에 있는 경우 우리 이 경우는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그 다음에 충돌을 하는 경우에는 항상 충돌에는 이 뉴턴의 제3법칙 때문에 항상 인터널 포스는 합하면 항상 0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항상 모멘텀이 보존이 돼요. 그렇지만 에너지가 항상 보존되지는 않죠.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되느냐? 안 되는. 물론 서멀 에너지까지 포함한 토탈 에너지는 보존되지만 미케니컬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 일부가 분자들의 진동 에너지, 랜덤 모션에 의한 분자들이 랜덤 모션을 하는 카이네틱 에너지는 물론 분자 레벨에서 보면 카이네틱 에너지지만 우리 그거는 열 에너지로 본다 이거예요. 여기서 보는 미케니컬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전체 파티클들의 센터 오브 매스가 실제로 트랜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를만 생각해요. 물론
열 에너지도 사실은 분자들이 진동해서 얻는 카이네틱 에너지이긴 하지만 그거는 그런 컬렉티브한 모션을 안 한다 이거.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그런 모션이 우리 미케니컬 에너지를 보는데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컬리전에서는 항상 모멘텀은 보존은 되지만 운동 에너지, 여기서는 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생각하지 않으니까 카이네틱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도 있고 보존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은 실제 생활에서라는 건 보존되지 않죠. 소리도 나고 열 에너지도 바뀌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우리 다음 같은 경우에 특별히 가장 쉬운 일래스틱 컬리전인 경우, 이 경우는 뭐냐면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충돌 후에 이거의 속도를 VF, 이거의 속도를 캐피털 VF라고 하면 모멘텀 컨서베이션은 처음엔 MV, 마지막에는 MVF 플러스 MVF. 카이네틱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러면 VF의 제곱 2분의 1 M VF의 제곱. 이거 푸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항상 한쪽에 같은 매스를 가지고 있는 걸로 바꿔놓으면 우리 항상 풀 수 있어요. 쉽게. 이것도 2분의 1을 전부 다 없애고 양변에 2를 곱하고 M을 이쪽으로 넘기면 M 이쪽으로 넘기면 V제곱 마이너스 VF제곱이야. 그러면 우리 항상 그런 거 나오면 왠지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 불길한 예감이 드니까 VF 곱하기 VF 다음과 같이 쓰면 항상 우리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요 앞에 있는 식을 이용하면 요거랑 요게 같으니까 뭐냐면 V 플러스 VF는 VF가 되죠.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요 식에다가 어디 갔어? 요 식에다가 VF 대신에 이걸 쓰면 MV-VF는 MV 플러스 VF. 따라서 VF는 어떻게 하나? 이거를 여기 있는 VF를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니까 M 플러스 M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넘기면 M 마이너스 MV가 되죠. 다음 걸 짚을 수 있고. 맞나? 제대로 풀었네. 이러기가 힘든데. 어쨌든 VF는 이제 어디를 쓰면 요 식을 쓰면 되니까 조식에다가 V를 더 더해. 그러니까 V를 더하는데 분모가 통분을 하면 위에다가 M 플러스 M을 쓰면 되니까 라지 M은 없어지고 2배 M. 그래서 우리 특별한 경우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M보다 무지 크면 이게 굉장히 질량이 큰 경우, 물론 웬만큼 박아도 별로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사실 알죠. 라지 M이 무지 크면 위에 있는 거는 요게 무시하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VF가 마이너스 VF로 가고, 요거는 라지 M이 무지 크면 0이죠. 거의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우리의 그 인투이션과 잘 맞고. 두 번째, M이 M과 같으면 VF는 0, VF는 V죠. 들어와서 이건 딱 쓰고 이거는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거죠. 다음과 같은 경우. 세 번째, M보다 무지 큰 경우, 그 경우는 어떻게 되나? VF는 M이 무지 크면 VF는 V, 캐피털 VF는 M이 무지 크면 2배의 V. 이거는 이게 굉장히 질량이 크면 이거는 앞에 뭐가 있어도 생각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똑같은 충돌이 일어나다 안 하는 건 거의 V로 가고,
이거는 질량이 작으면 2배의 V로 가.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아까 처음에 이게 굉장히 질량이 커서 무거우면 가만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 V로 들어오면 마이너스 V로 나가죠. 근데 여기서는 무거운 게 V로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무거운 질량에 대해서 이게 무거운 질량이 V로 움직이고 있어. 그럼 이게 정지한 프레임에서 보면 이게 V로 왔다가 V로 가야 되죠. 이거랑 똑같이. 근데 그 프레임이 V로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더 해줘야 되죠. 그래서 나오는 게 2배의 V가 된다 이거예요. 물론 이건 특별히 하나가 정지해 있는 경우고, 처음에 이게 VI, 이것도 VI로 움직인다고 하면, 물론 캐피털 VI가 스몰 VI보다 크면 절대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VI가 음수인 경우 혹은 작은 경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문제를 푸나? 어떻게 풀긴? 역시 일라스틱 컬리전인 경우, 좀 더 일반적인 경우죠. 일반적인 경우는 여기다가 파이널 스테이트는 똑같이 쓰고 MVI, 캐피털 MVI. 그러니까 스몰 VI랑 라지 VI가 준 경우 파이널 스테이트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푸는 거죠. 이 경우는 내가 말한 좋은 테크닉이 뭐냐 하면 스몰 m짜리로 다 몰아. 밑에 있는 건 2배를 한 다음에 역시 똑같은 짓을 해. 그러면 VI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2분의 1 m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m VI F VI 플러스 VF. 이렇게 황금쪽으로 몰아넣으면 항상 쉽다 그랬죠. 왜냐하면 위식을 보면 이거랑 같네. 그래서 뭐냐면 VI 플러스 VF는 VI 플러스 VF. 좀 더 예쁘게 쓰면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VF 처음에 물체의 상대 속도는 마지막 물체의 상대 속도의 부호가 반대예요. 원 디멘션에서 나오는 가장 일반적인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역시 집어넣고 풀면 여러분들이 VF, 스몰 VF, 라지 VF에 대해서 식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답을 쓸 수 있는 거죠. 우리 답을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1학년 때 많이 해봤으니까 우리 요 결과만 알면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차원의 일라스틱 컬리전인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이니셜 컨디션으로 VI, 캐피털 VI를 주면 파이널 스테이트를 유니크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파이널 스테이트의 VF랑 라지 VF는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2개죠.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2개면 컴플리트리 풀 수 있죠. 만약에 인일라스틱 컬리전이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식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일라스틱 컬리전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에너지 컨서베이션이 없으면 이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마지막 조건을 하나 줘야 돼요. 미지수가 2개니까 미지수 1개를 더 줘야 그 중에 나머지 1개를 다음과 같은 모멘텀 컨서베이션에 의해서 풀 수 있죠. 물론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complete inelastic collision이면 다 2개가 딱 달라붙는 경우에는 final state의 velocity가 하나밖에 없죠. 그 경우에는 모멘텀 컨서베이션에 의해서 마지막 스테이트의 velocity를 유니크하게 결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2차원인 경우에는 3차원도 있는데요. 3차원은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3차원의 충돌은 항상 2차원의 충돌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충돌하는 면을 보면 다시 말하면 충돌 전에 입자들의 velocity와 충돌 후에 나가는 입자들의 velocity는 항상 한 평면 위에 놓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벡터가 하나 이게 들어오고 두 개가 다음과 같이 충돌하면 우리 좌표축을 잘 잡으면 물론 이렇게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충돌하면 좌표계를 우리가 올라가는 좌표계를 측정하는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는 좌표계를 잡으면 두 개가 수평성분의 속도만 같도록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혹은 가장 쉽게 센터 오브 매스 프레임을 잡아요. 센터 오브 매스 프레임은 당연히 운동량이 서로가 반대로 들어올 테니까. 그럼 우리 이거는 당연히 한 평면 위에 놓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중에서 나오는 거 하나. 이것까지 한 평면 위에다 놓을 수 있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이 평면을 이렇게 회전해서 거기까지 놓으면 적어도 3개는 들어오는 입자의 운동량, 나가는 입자의 운동량 3개는 한 평면 위에 놓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튀어나온, 칠판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성분이 있으면 그런 거는 가능하지, 3개가 이렇게 있으면 그런 건 가능하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모멘텀이 컨서브가 되면 이쪽 나오는 방향을 Z 방향이라고 하면 이니셜 스테이트에 Z 방향의 컴포넌트는 하나도 없어. 이것도 없어. 이것만 Z 컴포넌트가 있으면 모멘텀이 컨서브 되지 않죠. 따라서 모멘텀이 컨서브 되려면 3개가 한 평면에 있으면 반드시 나머지 1개도 한 평면에 있어야 돼요. 따라서 3차원의 충돌은 우리가 항상 그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입자의 모멘텀이 한 평면에 있을 수 있도록 좌표계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항상 2차원의 충돌만 보면 된다 이거. 오케이. 그래서 우리 되게 충돌할 때 3차원을 보지 않는 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렇고. 그럼 2차원에서의 충돌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니셜 컨디션을 VI랑 캐피털 VI를 준다고 쳐. 4개를 준 거죠. 각각의 성분을. 이걸로 VF랑 나가는 VF, 우리 조그만 거에 쉽게 익스텐션을 하면 벡터로 바꾸면 돼요. 이걸 구할 수 있냐? 이거에 구해야 될 미지수가 4개죠. 2차원이니까 벡터니까 2개, 4개죠. 근데 우리 모멘텀 컨서베이션을 쓰면 Z 방향은 우리 생각할 필요 없고 XY 모멘텀 컨서베이션 2개. 그 다음에는 문제죠. 일래스틱 컬리전인 경우. 일래스틱 컬리전인 경우에는 카이네틱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도 하나밖에 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4개인데 식이 3개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이 3개예요. 이러면 우리 문제를 나오는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컴플리트하게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 그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들어왔다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나가지만 이렇게 나가는 게 꼭 이렇게만 나가는 게 아니라 요 축을 중심으로 뺑뺑뺑뺑 돌리면 이렇게 나가는 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 돌리는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항상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되게 마지막 거 중에 하나를 주거나 아니면 요 2개 사이의 릴레이션을 구하는 문제가 되고 더군다나 이닐래스틱 컬리전이면 에너지 컨서베이션이 없어. 그러면 더 인컴플리트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죠. 물론 여기서도 예외는 completely inelastic collision인 경우에는 나오는 파티클의 속도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건 2개의 성분인데 모멘텀 컨서베이션만으로도 유니크하게 결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미리 이 관계를 알아놓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우리 여러 가지 쓰는 건 다 우리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중에서 아주 간단한 우리 아까 처음 본 것처럼 M 특별한 경우만 해봅시다. M 있는 경우에 이건 정지해 있고 이게 V로 와. 그랬을 때 하나는 요거는 왔다가 VF 요거는 VF. 우리 항상 XY 성분으로 줄 수도 있지만 크기와 폴라 코디네이트를 쓰면 각도로 줄 수 있으니까 세타, 파, X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줬다고 하고 다음 같은 경우가 일래스틱 컬리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질량이 같은 경우. 그러면 우리 모멘텀 X 성분의 모멘텀 컨서베이션은 처음 건 MV, 이거는 MVF 코사인 테타,
이거는 플러스 MVF 코사인 파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 성분은 처음엔 0인데 y 성분은 MVF 사인 테타. 그림을 보면 당연히 마이너스 사인 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카이네틱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하면 여기서는 질량이 전부 다 같으면 우리 아주 간단하게 식을 쓸 수 있죠. 질량이 다르면 훨씬 더 복잡하지만 강의 시간에 복잡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귀찮기만 하니까 그 귀찮은 거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면 되고 강의 시간까지 내가 이 나이에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전부 다 M을 지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쓸 수 있나? 뭔가 하나를 없앴으면 좋겠는데 파일을 없앴으면 좋겠는데 파일을 없애려면 이거를 전부 다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제곱을 해서 더하면 VF 제곱 코사인 제곱 파이 VF 제곱 사인 제곱 파이니까 우리 파일을 없앨 수 있죠. 넘겨서 제곱을 해.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2배 VVF 코사인 테타. 그다음 VF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VF 제곱 사인 제곱 세타는 VF 제곱이니까 이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V 제곱은 VF의 제곱 V 제곱 마이너스 2배 VVF 코사인 테타 플러스 VF 제곱. 양변을 VF로 나누면 2배 VF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VF는 V 코사인 테타예요. 크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그러면 VF가 다음같이 주어졌으니까 그럼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V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이쪽으로 넘기면 V 제곱 사인 제곱 세타 VF는 V 사인 세타네. 크기는 구할 수 있죠. 우리 여기서 뭐냐면 세타 파이는 우리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저 식을 보면 이 식을 어디다 집어넣을까? 이 식을 첫 번째 식에다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식에다 집어넣으면 V는 VF 코사인 아무든 사인 대 코사인 어디다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인데 어디다 아무데나 집어넣어보자. 내가 어디다 집어넣나?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괜찮은데 V 오케이 맨 위에다 집어넣으면 V는 0인 걸 집어넣을까? 우리 0인 걸 집어넣는 게 나아요. 두 번째 식에다 집어넣읍시다. 두 번째 식에다 VF 대신에 V 코사인 테타 사인 테타. 두 번째 식에는 캐피털 VF는 V 사인 테타 사인 파. 이게 0이니까 V 사인 테타로 끄집어내면 코사인 테타가 사인 파이죠.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다 구한 거 보니까 뭐 네 가지를 다 구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VF, 캐피털 VF는 처음에 있는 이니셜 V랑 세타로 주어졌어요. 세타는 우리 모르죠. 근데 세타와 파이 사이에 또 관계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네 개 중에 네 개의 릴레이션이 있지만 우리 뭐냐면 이 중에서 사실은 세 개만 식이 세 개 있으니까 세 개만 결정한 거예요. 근데 보면 그래서 우리 다른 관계는 모르지만 특별히 요 질량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이게 성립하려면 이거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네.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 경우에는 테타 플러스 파이는 2분의 파.
정지하고 있는 물체의 속도 어떤 각도로든 들어오면 두 개가 튕겨 나오는 건, 물론 정면 충돌을 제외하고는 튕겨 나가는 건 항상 수직으로 나와요. 둘 사이의 각도가 90도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2학년이 됐으니 근처에 당구장에서 해봤으면 익히 경험하고 있던 사실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닐래스틱 프로세스는 당구장에 안 가봤는데요. 강의의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가볼 수도 있지. 어쨌든 그러면 이닐래스틱 컬리전은 그럼 우리 어떤 거를 볼 수 있을까? 우리가 항상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고 싶을까? 이번에 또 예를 들어보고 싶어. 어떤 걸 예를 들까? 우리 1학년 때 굉장히 풀기 싫어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컨베이어 벨트가 계속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 있는 요 위에 있는 한 점에 가는 속도가 V로 주어졌다고 쳐봅시다. 그 다음에 위에서 물건을 이렇게 떨어뜨려. 모래를 떨어뜨린다고 해도 돼요. 근데 너무 높이 있으면은 내려오면서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를 무시할 수는 여기서 이렇게 모래를 연속적으로 떨어뜨린다고 해봅시다. 물론 나중에 이거를 올려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다음 같은 경우 모래가 단위 시간당 시그마 만큼 나온다고 칩시다. 시그마 킬로그램 퍼 세컨드로 나온다고 칩시다. 다음 같은 경우 여기 닿자마자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그렇지만 이 컨베이어 벨트는 계속 이게 여기 있는 모래 V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도록, 컨베이어 벨트는 계속 V라는 속도로 움직이게 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물론 떨어질 때는 사뿐히 내려앉으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힘을 받아도 그냥 무시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전혀 상관이 없지만, 여기 딱 오자마자 어떻게 되죠? 처음엔 좀 미끄러질 수도 있어. 미끄러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려서 딱 쓰면 처음에 닿기 전에는 이 물체의 속도가 0이야. 닿자마자 속도가 V로 가. 운동량의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힘을 줘야 돼요. 이거를 계속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려면 힘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거를 계속 일정한 힘을 가해줘야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 우리가 물어보는 문제는 첫 번째, 이 컨베이어 벨트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려면 그 힘을 얼만큼 가해줘야 되냐? 힘을 얼만큼 가해줘야 되냐면 전체 질량은 그럼 어떻게 하나? 그 순간에 어떤 순간 T에서의 질량 M을 벨트 더하기 모래의 질량이라고 하면 받는 힘은 당연히 DT죠. 다른 걸 써야 되죠. 이거는 P는 MV야. 이거를 MA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질량이 시간에 따라서 자꾸 변하죠. 모래가 들어오면 자꾸 옮겨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나? 체인 룰을 써야지. dmdt v m dvdt. 이게 0이죠. 왜냐면 v는 항상 일정하게 만들도록 하는 거니까. 요건데 그러면 dmdt가 바로 요게 시간당 질량이 늘어나는 거. 그게 시그마라 그랬죠. 이게 시그마 v예요. 다음과 같은 힘을 계속 줘야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카이네틱 에너지 per unit time, 요거가 단위 시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모래가 떨어지면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위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모래가 에너지를 얻었어. 카이네틱 에너지를 얻었죠.
모래가 얻은 카이네틱 에너지, 단위 시간당 얻은 카이네틱 에너지는 카이네틱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단위 시간당이면 시간이 돼서 미분을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v는 항상 일정하다 그랬죠. 2분의 v 제곱이 앞으로 나오면 2분의 v 제곱 dm dt 시그마죠. 세 번째, 외부에서 힘을 줬으니까 외부에서 힘을 준 거는 힘을 주면 당연히 일을 하니까 dw dt 이게 뭐죠? f 곱하기 dx dt죠. f가 일정하니까 FV야. 근데 F가 얼마였었죠? 시그마 V였었죠. 시그마 V 제곱. 마지막으로 heat loss per unit time. 왜 heat loss가 왜 생기냐? 외부에서는 이만큼 일을 해줬는데 실제로 얻은 에너지는 요거밖에 없어.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갔냐면 heat 에너지로 나가는 거죠. 빼면 요거에서 요걸 빼면 되죠. 2분의 시그마 V 제곱이죠. 따라서 얻은 이렇게 움직이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그때 에너지를 얻는데 에너지를 얻은 것과 잃은 열 에너지는 똑같은 양이에요. 해준 컨베이어 벨트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해서 해준 일은 반은 카이네틱 에너지로 가고 반은 열 에너지로 가요. 그러니까 이거 컨베이어 벨트 디자인하는 사람은 신경 써야 되는 일이죠. 운동 에너지의 반이 열 에너지로 가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나? 천천히 움직이게 하면 되나?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자.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천천히 움직이면 오자마자 딱 쓰는데 이걸 빨리 움직이면 처음엔 미끄러지면서 나중에 쓰지 않나요? 지금 미끄러지는 동안 마찰력이 열로 빠져나가게 하죠. 마지막에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 과정이 떨어져서 여기서 미끄러지든 정지하든 항상 히트 로스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우리 다음과 같이 이닐레스틱 스캐터링을 이용한 다음과 같은 문제. 이거 하나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하나만 더 하고, 사실 두 개를 더 해야 되지만 그거는 내가 시험 문제를 낼 걸로 정해놨으니까 하지 않고, 물론 요번 시험이 아니라 다음 시험, 여러분들이 불안해할까봐. 자, 그러면 똑같은 다른 문제 뭐냐면 다음과 같은 저울이 있어요. 저울 위에 끝이 겨우 닿게 길이 L짜리 단위 길이당 질량이 시그마인 다음과 같은 물체를 이렇게 놨어. 체인이에요. 목걸이 줄 같은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탁 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에 주르륵 쌓이죠. 주르륵 쌓여서 맨 위에 있는 끝에 높이가 Y가 되었을 때 여기서 저울 눈금이 가리키는 눈금을 Y의 함수로 나타내면 미치겠죠? 처음에 생각해보면 닿지 않았을 때는 틀림없이 0이야. 이게 다 내려오면 질량, 모든 질량이 이걸 누를 테니까 노멀 포스랑 같아지겠죠. 그리고 여기 저울의 눈금은 여기서 받는 노멀 포스를 측정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과 같은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푸는 방법은 그럼 노멀 포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노멀 포스를 우리 Y만큼 떨어져 있을 때 노멀 포스를 F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에 이거가 이 바닥에 닿지 않은 요 물체가 받는 힘은 노멀 포스의 중력을 받죠. 넷 포스는 위로 올라가는 걸 플러스라고 하면 F 마이너스, 아니지, 넷 포스는 이 체인 전체면 요 안에 있는 요거까지도 다 하니까 이 전체
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것이 체인 전체를 한 개 있을 스텝으로 보면 체인 전체가 받는 중력이 항상 있을 테니까 그건 당연히 전체 질량에다가 가속도 다음 것들 받죠. 그럼 떨어질 때 여기 밑에 깔려 있는 거는 운동량이 없죠. 정지해 있죠. 쭉 떨어지다가 자유낙하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운동량이 0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충돌하는 경우죠. 충돌하는데 틀림없이 이렇게 와서 부딪히고 서 있으면 이닐레스틱 컬리전이죠. 그래서 계속 이닐레스틱 컬리전을 연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받는 힘은 저거야. 그러면 그 사이에 운동량은 Y만큼 떨어졌을 때 운동량의 변화는 운동량을 보면 요 물체가 순간적으로 전체가 속도 V로 떨어지는데 그 속도 V로 요거의 질량은 그럼 얼마인가? Y만큼 있으니까 시그마 Y 질량이야. 여기다 속도 Y 다시죠. 이게 운동량이죠. 위에 있는 거의 운동량. 그럼 우리 어떻게 드디어 힘과 모멘텀을 알면 ddt 시그마 y y 닷 쓰면 되죠. 이거는 체인 룰을 쓰면 시그마 y 이건 가만 놔두고 뒤에 있는 거 먼저 앞에 있는 거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죠. 이 무식한 걸 어떻게 풀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선 위에서 떨어지는 거는 탁 놨을 때 이게 쭉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떨어져요? 자유낙하하죠. 가속도는 마이너스 g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y 더블 덧은 마이너스 g야. 그 다음에 여기 닿아서 충돌을 할 때는 문제지만 여기 있는 게 떨어지는 동안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에 대한 역학적 보존을 쓰면 2분의 1, 뭐 앞에 있는 아주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카이네틱 에너지 질량은 양쪽에서 다 똑같이 있으니까 그러면 뭐냐면 나머지 똑같은 속도로 내려올 테니까 나머지 부분은 포텐셜 에너지가 얼만큼 되나 맨 위에 있는 거를 보면 맨 위에 있는 거는 L 지금 Y는 좀 맨 끝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맨 끝에 있는 DM이라는 곳을 보면 L-Y 포텐셜 에너지가 카이네틱 에너지랑 같으니까 그럼 요거는 여기 Y만큼 떨어졌을 때 높이가 여기 있을 때 0이었을 때 이 기준점을 여기를 0으로 보면 그럼 Y 닷 제곱은 2배 G L-Y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이거는 마이너스 G 시그마 Y 플러스 2배 G L-Y. 그래서 보면 F는 어떻게 노멀 포스는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면 시그마 LG 3배 G L-Y가 되죠. 다음과 같이 풀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해석을 해보면 처음에 Y가 L인 곳에서는 노멀 포스가 없죠. 그럼 Y가 L이 된 경우 Y가 아니라 Y가 제로가 된 경우 위에 있는 게 두룩 떨어져서 밑에 딱 떨어지는 순간 그때 포스는 이게 뭐가 빠진 것 같네. 시그마가 빠졌네. 3배 G 시그마 L이에요. 가만히 놓여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G 시그마 L이죠. 그죠? 그래서 보면 쭉 내려오면 이게 막 눌리다가 자기 무게의 3배까지 내려갔다가 다 들어오면 갑자기 저 시그마 G로 시그마 GL로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 저울 위에 놓으면 저울이 출렁출렁거리는 게 그거 재밌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했으면 이거랑 이것까지 들어갔으면 이걸 딱 떨어뜨렸을 때 밑에 있는 이 용수철 저울에 이 댐핑이 있다고 하면 댐핑의 그럼 문제를 결합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죠. 푸는 두 번째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푸냐?
이렇게 푸는 게 있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y만큼 떨어져 있을 때 뭐냐면 여기 떨어져 있는 게 여기다 주는 힘이 있죠. 거기다 주는 힘이 얼마인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 길이가 이게 y면 L-y 시그마 g. 이게 뭐냐면 밑에 있는 저울에 멈춰서 있는 질량이 주는 힘이죠. 이걸 다 더하는,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를 더하는 거예요. 요게 주는 모멘텀 트랜스퍼를 더하면 되죠. 또 하나는 모멘텀, 그럼 요거는 요게 주는 중력이랑 요게 떨어지면서 모멘텀을 가지고 떨어지다가 여기서 모멘텀이 없어지니까 우리 그 모멘텀의 변화가 힘을 줄 테니까 그건 뭐냐면 dm은 시간 dt라는 시간 동안에 여기 들어오는 질량의 변화는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시그마 당연히 dy지. dy의 절대값으로 쓰는 거는 y가 내려오니까 음수가 되니까. 근데 우리 이거는 시그마 y 닷 dt 이게 음수니까 마이너스 시그마 y 다시 음수니까 우리 방향을 정한 거에 의하면 다음 같이 쓸 수 있고, 따라서 dp는 요게 dt라는 시간 동안 dm만큼 들어왔다고 하면 dt는 운동량의 변화는 처음에 0이었다가 y 닷으로 와. 근데 dm은 요거죠. 그 뭐냐면 이걸 쓰면 시그마 y 닷 스퀘어드 dt야. 따라서 막 내려오는 것 때문에 생기는 힘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dp dt인데 이게 얼마가 되냐면 시그마 y 닷 스퀘어드. 근데 우리 요거는 y 닷 스퀘어는 아까 주어졌으니까 L-1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앞에 있는 서 구한 거랑 똑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느 매 순간 뭐냐면 저울 위에 있는 놓여 있는 체인의 일부분이 주는 중력이랑 위에서 떨어지면서 운동량의 변화를 주는 게 밑에 가만히 있는 거에 항상 2배의 힘을 준다는 거죠. 우리 다음과 같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재미있는 에너지와 모멘텀에 대한 컨서베이션에 의해서 재밌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낸 숙제를 보면 숙제가 지난번에 조금 쉬웠으면 이번엔 조금 더 재밌는 문제로 다음과 같이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시험을 공부를 해야 되면 문제를 풀 여유가 없으면 시험 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숙제가 센 게 하나 있는 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시험 봤을 때 충격이 별로 그렇게 세지 않죠. 왜냐하면 빨리 숙제를 해야 되니까. 교수님, 근데 저 체인이 떨어질 때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똑바로 떨어진다고 지금 가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가느다란 호스에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옆으로 꼭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막 이상하게 떨어질 수 있죠. 밑에서는 이게 접히고 구부러지지 않아요. 접히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접히는 과정이 아주 얇은 거라서 제멋대로 돼도 하여튼 상관없이 하여튼 밑으로 다 내려가. 어쨌든 정지하고 있다는 거죠. 저 수평선 밑에서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밑에 꼬이고 그런 건 생각 안 하는 꼬이 그런 건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뭐냐면 와서 그냥 바닥에 딱 다시 이거 어떤 문제랑 비슷하냐면 구슬이 촘촘히 쫙 붙어 있어. 구슬이 촘촘히 쫙 붙어 있는데 내려와서 전부 다 밑에 와서 정지하고 있는, 전부 다 토털리 이닐레스틱 스캐터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려와서 그냥 다 여기서 붙어 있어. 그럼 점점 쌓일 텐데요. 크기를 무시하면 쌓여서 생기는 높이는 무시할 수 있죠. 실제로 위에서 줄이 떨어질 때 자연낙하한다는 거는 뭐냐면 그쪽 구슬들이 쭉 이어져 있는 게 줄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구슬들을 일직선으로 쭉 놓은 다음에 이거를 자연낙하시킨 거랑 사실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자, 줄이 있으면 좀 줄에 장력이 있고 이러면 좀 약간 문제가 있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는 이래서
5장을 마치고 그럼 다 배운 것 같은데 뭘 더 배우나요? 회전이 남아있긴 하지만 하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혀 다른 라그랑지안 메소드라는 거 우리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뉴턴의 힘의 법칙 F는 ma를 쓰면 모든 걸 다 풀었는데 우리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왜 이런 짓을 하냐면 뉴턴의 방정식은 벡터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성분도 생각해야 돼. 근데 이 성분이 여러 개가 있거나 구성하고 있는 물체의 입자들이 여러 개가 있거나 여러 개가 이상하게 꼬여 있거나 두 개가 줄로 연결되고 있거나 이러면은 그 사이의 힘의 성분을 계산하기가 여러분들이 숙제에서 많이 봤듯이 굉장히 생각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라그랑지안 메소드는 이거를 우리가 스칼라로 이제 다루는 건데 물론 프린시플은 달라요. 뉴턴은 그렇지만 이거를 라그랑지, 해밀턴 이런 사람들이 뉴턴의 역학이 생긴 다음에 1, 200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프린시플로 시작해서 뉴턴의 법칙과 동등한 포뮬레이션을 한 게 바로 라그랑지 메소드예요. 그 방법은 굉장히 이상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뉴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F는 ma를 써서 문제를 푼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에서 어떻게 문제를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가 하는 새로운 테크닉을 도입. 아주 다른 프린시플에서 시작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뉴턴의 법칙이랑 동등한 결과를 주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은 사실은 포뮬레이션. 그렇지만 시작하는 프린시플은 달라요. 다른데 그 프린시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쨌든 우리 프린시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오는 라그랑지안을 쓰는 방법은 뉴턴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과 동등한 방법을 주는 건데 우리 과연 그런가 하는가는 우리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우리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라그랑지안 메소드는 물론 어떤 프린시플에 의해서 되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먼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주면 우리가 라그랑지안이라는 걸 디파인해. 어떻게 도입하냐면 라그랑지안은 카이네틱 에너지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뺀 양으로 정의를 해요. 왜 이걸 빼나? 좀 이따 보면 알아요. 따라서 라그랑지안 메소드를 쓰면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되는 시스템에서만 사실 쓸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컨서버티브 포스가 있을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물론 힛 에너지까지 들어간 거를 넣어서 할 수 있는 좀 더 일반화를 시킬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일반화를 시키면 여러분들이 복잡하니까 우선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는 컨서버티브 포스가 작용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라그랑지안을 도입을 하도록 합시다. 여기는 부호는 이걸 플러스가 되면 토탈 에너지죠.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인데 다음과 같은 라그랑지안은 T 빼기 V로 주어져서 이 양은 두 개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예를 들면 우리 스프링과 같은 스프링은 작용하는 힘이 후크의 법칙을 따지는 거는 컨서버티브 포스죠. 그래서 이때는 라그랑지안은 1차원에서는 질량이 m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라그랑지안이 만족하는 이퀘이션이 있는데 그 이퀘이션을 우리가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렇게 부르냐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여를 했겠죠. 라그랑지안을 보면 일반적으로 쓰면 카이네틱 에너지는 x 닷 x. 그리고 일반적으로 라그랑지안은 x의 함수, x 닷의 함수 혹은 시간의 함수일 수 있어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인데 그럼 우리 이때는 뭐냐면 x 닷은 x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x랑 x 닷은 서로 관계가 있는 베리어블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두 개를 우리가 앞으로는 인디펜던트한 베리어블로 볼 거라 이거예요. 인디펜던트한 베리어블로 보고 그거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를 취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머지 x 닷 이외의 나머지는 전부 다 컨스탄트로 놓고 요거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뜻이에요. 요 양을 이때는 토탈 데리버티브를 써야 돼. 틀림없이 요거는 뭐냐면 사실은 x도 t의 함수고 x 닷도 t의 함수죠. 다음과 같이 조심. 그거에 대한 t의 데리버티브는 다음과 같은 L은 라그랑지안을 디파인하면 항상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만족해요. 이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이상하지만 이걸 어떻게 알죠? 이 식을 어떻게 유도했죠? 하는 건 좀 이따가 해밀턴의 프린시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프린시플 하나가 있는데 그 프린시플에 의하면 이 식을 유도할 수 있어요. 우선 유도하기 전에 먼저 이 식을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 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선 먼저 오일러 라그랑지 식만 집어넣으면, 그러면 우리 이제 해보면 되지. 스프링은 예를 들어 봤으니까 스프링의 경우에는 dl dx 다시 얼마인가 mx 다시죠. dl dx는 얼마인가 마이너스 kx죠. 이 식을 쓰면 요거에 대한 시간에 대한 미분 mx 더블 닷, 이걸 오른쪽으로 놓으면 dl dx 마이너스 kx. 우리가 잘 아는 뉴턴의 제2법칙이 나오죠. 그럴듯해. 굉장히 재밌어. 그러면 용수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 용수철이 아니면, 용수철이 아니라 이게 일반적인 포텐셜 에너지면 우리 dl dx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dv dx죠. v는 x만의 함수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 경우에는 mx 더블 닷은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dv dx,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포텐셜인 경우에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 이게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포스, 그 점에서의 포스에 해당되는 양이죠. 그래서 이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쓰면 우리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그대로, 뉴턴 법칙에서 나오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그대로 디라이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간단한 용수철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을 쓰는 게 너무 써봤자 결국 나중에 이거를 풀어야 되죠. 미분 방정식을. 근데 이렇게 간단한 경우에는 이거의 효용이 그렇게 과연 다음과 같이 쓰는 게 무슨, 그래서 어쩌라고, 왜 이렇게 복잡한 걸 왜 저렇게 그냥 뉴턴의 법칙을 쓰면 되는데 왜 이런 복잡한 걸 하냐. 시스템이 점점 복잡해질수록 여러분들이 포스의 컴포넌트를 나누는 것보다 T와 V를 쓰는 게 훨씬 더 쉬울 때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예를 보면, 예를 보기 전에 뭐냐면 3차원에서는 L은 2분의 1 M Vx 제곱 Vy 제곱 Vz 제곱 마이너스 V XYZ.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변수가 XYZ, X.Y.Z 다시 있으면 각각을 인디펜던트한 베리어블로 보고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쓰면 어떻게 되나, X에 대해서 쓴 것처럼 이건 dv dx죠. XYZ니까. YZ인 경우에도 똑같이 쓰면 어떻게 되죠? M R의 더블 닷은 마이너스, 여러분들이 수리물리 시간에 배웠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여러분들이 힘을, 뉴턴의 법칙을 그대로 쓴 거에 해당되죠. 그리고 다른 예를 들면 이거보다 복잡한 거는 조금 복잡하게 쓰면 돼. 스프링 펜들럼이야. 뭐냐면 그냥 전에는 우리 뭐냐면 딱딱한 질량이 없는, 길이가 변하지 않는 줄에 질량 m이 매달렸을 때의 펜들럼인데 우리 이제는 펜들럼이 스프링이야. 다른 거죠. 테타만큼 돼 있을 때 처음에 늘어나지 않은 길이가 L이라고 하고 테타만큼 있을 때 늘어난 길이를 X인 경우,
이 경우에 요 물체 운동 방정식은 물론 쓸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 다음 같은 걸 우리 라그랑지안 메소드를 써서 우리 한번 해보면 T는 이건 물론 지금 2차원 운동이니까 T는 요거에 운동 에너지를 쓰면 되죠. 운동 에너지를 쓰는데 우리 어떻게 되나? 운동 에너지를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지금 틀림없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면서 받는 힘에 따라서 받는 힘이 중력은 항상 일정하게 있고 용수철이 늘어나고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앰플리튜드가 굉장히 이상하게 변하지만 순간적으로 여기서는 요 점에 대해서 원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원운동을 하니까 그때 카이네틱 에너지는 어떻게 할 수 있지? 카이네틱 에너지는 당연히 우리 속도를 이 경우에 이걸 반지름을 하는 원을 그리면 2차원이니까 X 성분, Y 성분을 따져주지만 반지름 성분, 그게 접하는 성분 이 두 개로 나눠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쪽 방향의 성분의 속도, 이쪽 방향의 성분의 속도의 제곱을 더하면 되는 거죠. 2분의 1 m. 레디얼 방향은 x가 변할 테니까 x 닷의 제곱. 이쪽 방향은 어떻게 되죠? 각속도를 보면 그때 반지름이 L 플러스 X 오메가 세타 닷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L 플러스 X의 제곱 세타 닷의 제곱. 다음과 같은 시스템의 변수는 그럼 뭐냐? 늘어난 길이 X와 세타가 여기서 나오는 베리어블이에요. 물론 그거의 시간에 대한 데리버티브도 있죠. 카이네틱 에너지는 카이네틱 에너지 썼고 포텐셜 에너지는 요 점을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으로 잡으면 어디를 잡아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포텐셜 에너지에 상수가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은 그거를 항상 미분한 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수는 얼마큼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기준점을 아무데나 잡아도 된다는 거죠. 이것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여기 높이는 L 플러스 X 코사인 테타야. 그게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mg L 플러스 X 코사인 테타. 그 다음에 용수철이 X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지죠. 처음보다 아까 그냥 용수철에서 진동하는 것보다 좀 더 카이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복잡해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력, 잡아당기는 힘 생각하기가 좀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우리 이 경우에는 우리 라그랑지안 메소드를 쓰면 T-B야. X 닷 스퀘어드 L 플러스 X의 제곱 세타 닷 스퀘어드 마이너스 근데 플러스 mg L 플러스 X 코사인 테타 마이너스 2분의 1 kx 제곱. 좀 더 복잡해졌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풀 수 있어. 뭐냐면 첫 번째는 ddt x에 관해서 한 거. 여기 마이너스로 썼지만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죠. 마이너스란 게 0이니까. 왼쪽 거는 dl 이건 x에 대한 방정식으로 x와 테타가 사실 결합이 되어 있긴 하지만 x에 대해서 보면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 빨리 해야 되겠네. 요걸 쓰면 x 닷이 있는 건 어디 있죠? 요거밖에 없죠. 자, 그거에 대한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하면 mx 닷 더블 닷. 오른쪽에서 x에 대한 미분을 하면 x에 대한 미분은 요거랑 요거랑 여기에 있죠. 하면 L 플러스 x의 제곱을 한번 미분하면 x 세타 닷 스퀘어. 두 번째에서 미분을 하면 mg 코사인 테타. 마지막 거는 kx. 그 다음에 두 번째식 x와 세타니까 d 세타 닷 dl d 세타. 첫 번째 거는 세타 닷에 의존하는 건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세타 닷에서 미분하면 m
L 플러스 X의 제곱 세타 닷 이거에 대한 시간의 미분이죠. 이게 뭐랑 같냐면 오른쪽에서 세타에 의존하는 거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건 미분하면 마이너스 mg L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쓰면 헷갈리지만 요 안에 있는 건 다시 또 미분을 해야 돼요.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 m L 플러스 X의 제곱 세타 더블 닷 플러스 2배 m L 플러스 X 세타 닷 X 닷 한번 X에 대해서 미분하고 다시 X를 미분해야 되니까 세타 닷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mg L 플러스 X 사인 세타. 여기서 전부 다 mg L 플러스 X로 나눠주면 L 플러스 X 세타 닷 m은 그대로 놔둘까? 2배 m x 닷 세타 닷 smg 사인 세타. 다음과 같은 우리가 뉴턴의 제2법칙을 써서 우리가 구하기는 어려운 다음과 같은 또 하나가 어디 갔나? mx 더블 닷이 어디 갔나? 여기.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의 모션을 끄집어냈죠. 우리가 끄집어내기 어렵지만 이렇게 보면 해석하기 쉬워요. 이건 뭐냐면 다음과 같은 거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나? 요거는 다음과 같은 게 mg 코사인 테타는 아까 mg로 내려가면 이게 테타면 이게 세타고 이쪽 방향의 힘이죠. 자, 이쪽 방향의 힘 요 양은 중력에 의한 수직 방향의 힘 그 다음에 중력에 이거는 용수철에 의한 센트리페탈 포스 이게 다 전부 다 센트리페탈 포스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 양은 mr 오메가 제곱에 해당되는 거네. mr 오메가 제곱이 이게 이쪽 방향은 뭐냐면 레디얼 포스에 해당되는 거죠. 레디얼 포스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는 조금 해석하기가 어렵지만 이건 세타 방향에 대한 그 접선 방향에 대한 그 가속도를 주는 다음 같은 식으로 쓸 수 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얻었지만 이게 과연 맞냐? 그럼 처음에 왜 다음과 같은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은 도대체 어떻게 끄집어냈냐 하는 거는 우리 내일 모레 1차 시험을 보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